사회 구석구석 인권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래군 사회력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잠시 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인터뷰 관련해서요. 감사원 측 반론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충실하게 반론 내용 반영하거나 인터뷰 시간도 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유병호 사무총장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진실화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광동 위원장이 한국 전쟁 시기에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을 만나서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했던 것이 이제 논란이 돼서 그렇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국정감사 때는 이제 확인을 한 거고요. 네. 그 전에 이제 민간인 한국 거죠. 전쟁 시기 민간인 그 학살자 유족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부역자 당시 이제 부역자라고 부역자를 이렇게 처단했다고 하는 이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역자라고 이렇게 재판 없이도 처단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들 얘기가 논란이 됐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 전시니까 재판할 수 없고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혁법상으로도 맞지 않고 말이 안 돼요. 법률가로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전쟁 시기에도 그렇게 해서 함부로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전쟁 시기에도 군인의 경우에는 3심제가 단심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단심으로. 이게 이제 그 민간인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재판 다 받아야 됩니다. 김광동 위원장이 그 드는 그게 뭐냐면 1980년에 9월달에 한 달 동안 전국의 경찰들이 그 신원 기록을 갖다 일제 정비를 합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부역자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정확한 그거겠냐?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민간인 학살자 유가족들은 이건 또 다른 부관참시고 또 이제 모욕이다라고 또 반발하는 거죠. 이런 거를 이번에 국정감사 때 확인했는데 그거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부터 김광동 위원장에 대해서 뭐 5.18에 관련된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게 어떻게 진실화해 위원장으로 이런 분이 갈 수 있느냐라는 시민사회나 언론에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뭐 잘하겠습니다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부적절한 인사고요. 인권적인 관점은 전혀 없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돼서 이런 사람이 위원장을 하고 있어서 이후에 이제 내년 5월까지가 이제 진실화해위원회가 이제 기간인데 그 사이에 이제 사건들을 많이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을지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자, 걱정이 되는데요. 또 한편 오늘 좀 만나보고 오늘 이야기될 부분들이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이루어졌던 강제 징집 녹화 사업. 녹화 사업. 진상규명. 지난해 말에 11월 달인가요? 진실화해위원회가 2,921명 피해자 명단, 즉 강제로 군대 끌려가고 그다음에 녹화 사업이라고 해서 머리가 빨갛게 물들었으니까 그린화 녹화 사업하니까 살림 녹화 뭐 이런 거 그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빨간물 빼겠다. 그런 거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프락치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김순호 전 경찰국장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강제 징집 녹화 사업 프락치 작업 이게 이제 쭉 이어지는 건데 피해자가 2,900명이면 3,000명 가까운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대규모로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2000년에 만들었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이제 이 강제징집 녹화 사업을 한번 파헤쳐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일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그걸 이제 파헤쳐보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서 2,921명, 약 3,000명 가까이 된 사람들이 1971년부터 1989년까지 89년까지요? 강제로 징집이 됐다. 근데 그 전에는 그 전에 87년 6월 항쟁 전에 강제징집 녹화 사업이 중단됐다고 그랬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게 이번에 또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1989년까지 강제징집 녹화 사업이 이제 왔다고 하는 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제 밝혀졌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강제징집이라고 하는 게 시위하다가 이제 잡혀가면 경찰서에서 조사받다가 곧바로 병무청으로 끌려가서 조서 이렇게 해갖고 사인하는 이제 지문 찍고 지장 찍고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뭐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암담하죠. 갑자기 학생이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학생 운동할 때 제일
피하고 싶었던 게 강제징집입니다. 그 녹화 그렇죠. 사업이 이제 딸려 있고 이제 그러고 실제로도 제 친구 정성이가 1982년에 군에서 이게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 뭐 정성이를 비롯해서 김두왕, 한영현, 최온순, 뭐 한희철, 뭐 이런 이윤석 뭐 하고 6명이 그때 또 죽어갔어요. 그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너무 공포스러운 거죠. 군대 가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강제징집은 감옥은 갈지언정 강제징집을 피하고 싶었던 이런 적도 있었죠. 네. 군대라고 하는 더 큰 감옥, 더 강한 감옥에 가서 예. 갇히는 일이었거든요. 이게 89년까지 이어졌다라는 거는 조금 저도 네. 이 진실화해 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놀라웠다 네. 싶은데요. 자, 진실화해 위원회에 다시 진실 규명을 신청한 207명 중에서 진실화해 위원회는 187명을 공작의 피해자로 판단을 했는데요. 피해자 한 분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김형보 강제징집 녹화 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본인도 강제징집 당하신 거잖아요. 당시 어떤 상황에서 끌려가신 겁니까, 군대로? 81년 11월 25일 날 교내 시위 하다가 경찰에 연행돼서.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서대문경찰서에 3일 동안 유치장에 있다가 네.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15명의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바로 101부 총대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신체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법에서 정한 아무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101부 총대로 가서 머리 깎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또 마이크로버스 타고 6사단, 5사단, 뭐 3사단 이렇게 바로 신병교육대로 갑니다. 그 모든 게 하루에 이루어집니다. 가족한테 통지는 해줍니까? 전혀 통제 안 했고요. 그 얼마나 나중에 놀라셨을 거예요, 가족들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보름인가 20일인가 지나서 제 사복이 소포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복만 떨렁하니 받으면 예, 어떻게 된 건가 더 불길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제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 중에 하나입니다. 아, 참나. 자, 그런데 거기 가서도 징집해서 그냥 군생활만 한 것도 아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안대에 잡혀가서 감금, 폭행, 고문 등 온갖 고초를 당하셨다고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어린 나이고 그래서 82년 6월 달에 이제 휴가 가는 사람한테 네. 제가 이제 친구하고 선배한테 보내는 편지를 네. 사진으로 좀 붙여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편지. 예, 그게 이제 발각이 된 거죠. 음. 그래서 뭐 아침에 6월 10일 날 일조점호하는데 아무런 베란다 원칙의 고지라든지 뭐 혐의가 뭐라든지 어딜 간다든지 이런 아무런 말도 없이 네. 서면대 챙겨라. 그러더니 그 연천에서 저를 차를 태워가지고 서울 보안사령부를 거쳐서 수암동 분실로 연행해 갑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서 한 열흘 정도, 그 다음에 다시 서빙구 분실로 가서 한 보름 정도 네. 있다가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네. 그 편지 내용을 육군 1등병이 내무반에서 밤에 모포를 뒤집어 쓰고 단파 라디오를 이용해서 북한의 지령을 수신해서 하원을 선동할 목적으로 편지를 썼다. 아니, 이렇게 자백을 하라는 겁니다. 군대에서 모포 뒤집어 쓰고 북한 방송을 청취했다. 예. 육군 1등병이. 구하기도 어려운 단파 라디오를 군대에서 구해서. 근데 그 침상에 다 있고 한 소대원이 다 같이 자잖아요.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결국은 그런, 고문, 폭행 등으로 인해서 그런 진술서를 쓰셨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허위 자백을 했죠. 허위 자백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서빙고 분실로 옮겨져서 네. 거기서는 자기들도 이게 이제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네. 수색 정찰 활동을 나갔다가 네. 그 안에 불온 전단을 보고 예. 그 내용에 동조를 해서 음. 학교를 선동할 목적으로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내용을 바꾸고 자백을 또 해라. 그래서 또 그것도 또 허위 자백을 했죠.
단파라디오에서 불온전단 B라로 바뀌었네요. 예. 그렇죠. 바뀌었죠. 그런데 이제 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제 관물대나 이런 걸 다 수색했지만 불온전단은 하나도 나오지도 않았고요. 네. 또 당시 중대장도 김용보가 불온전단을 가지고 있는 걸 못 봤다. 네. 뭐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렇게 이제 지원해서 맞춘 거죠. 그러면 작년에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소위 강제징집 녹화사업 관련된 진실 규명이 있었고 네. 9월 26일 날은 우리 김영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분들이 김영보 위원장님이 국가보안법 위반 불법구금 고문 가혹행위 인권침해 사건 이게 네네. 인권침해 사건이었다. 가혹행위 인권침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진실규명 결정이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는 우리 김영보 선생님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지금? 제일 먼저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죠. 네.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겪은 피해가 어떤 건지를 조사를 해야 되고 네.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가 하는 이행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을 해야죠. 음. 이것은 이제 저 국가보안법 사건 저 개인뿐만이 아니라 네. 작년에 180명이 진실규명을 받은 네. 그것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을 진실화해위원회가 국가와 해당 정부 부처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라, 하지만, 사과도 해라, 네, 이렇게 권고했죠. 사과하고 예. 피해 조사 다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권고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법상으로 권고일 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사 정리법이 개정이 돼서 올해 9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네. 이것도 사실은 강제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권고나 그냥 그 국가가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하지 말고 사과하고 진실규명 철저히 하고 책임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 손해배상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수 있는 손해배상부터 시작을 해서 철저하게 국가의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제징집 녹화 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김형보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는 확인된 피해자가 3천여 명, 2,900명인데 근데 실제로 진실규명 신청한 사람은 207명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그게요. 지금 이제 2차로 신청한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3차로 신청한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올해 700명 정도 이제 되네요. 조사가 2차 신청한 사건까지는 이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안에 이제 진실규명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300명에 대해서는 지금 진실화해위원회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네. 아예 300명 그 사건 3차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도 못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 그 진실화위원회가 내년 5월이면 끝나는데. 시한이 끝나버리는데 네. 또 조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1기 진실화위원회가 2007년도에 이제 이명박 정권 때 이제 또 강제로 이제 종료가 돼버렸잖아요. 종결됐어요. 예, 2010년도에 예. 이렇게 종료가 됐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식으로 돼서 이후에 그런 과제로 이렇게 또 남겨지는 것 같아서요. 이게 그냥 시한을 두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게 진실 규명이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국가폭력, 국가범죄 이게 저질러졌던 기간들이 굉장히 오래되니까 네. 이거는 기한을 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과거사 정리를 위한 어떤 기관 같은 걸 상설적으로 만들어서 네. 지속적으로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 전쟁 시기에 민간인 학살 당했다고 해서 신청된 건 같은 경우도 또 일부만 건드리다가 또 끝날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시법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걸 밝힐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들이 그 피해자들은 그게 이제 과거에 끝난 걸로 생각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고통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과거에 그런 국가가 저질렀던 범죄, 그런 고통을 줬던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밝히고 잘못된 건 사과하고
또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또 회복을 위한 이런 뭐 국가가 지원도 하고 이렇게 되져야 이게 이제 정의가 살고 그러는 건데 이게 또 내년 5월이면 중단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김광동 위원장이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 중에서 아니 전쟁 중에 거기 부역자가 있어서 즉결 처분해가지고 사람 죽인 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은요 4.3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 자진 신고 좀 해달라고 예. 플랜카드 붙어 있습니다. 네. 왜? 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왜 신고를 안 할까? 4.19 끝나고 나서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막 신청했잖아요. 네, 그렇죠. 진상규명 해달라고. 네, 신원운동이라고 그러죠. 예. 그랬는데 어떻게 했느냐? 5.16 쿠데타 이후에 그 사람들 전부 다 간첩이라고 잡아가두고 오히려 또 탄압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김광동 위원장이 부역자는 죽여도 돼 이런 얘기를 하면 이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은 신청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될 그럼요. 일이고 예, 예. 상설적으로 국가가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강제징집 녹화 사업 같은 경우도 그걸로 인해서 트라우마로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죠. 이런 부분들에서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실태 파악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문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네. 고문 피해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이것에 대한 실태 조사도 안 돼 있고 지금 이런 사건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그런 트라우마를 치유를 위한 이런 대책도 사실 없는 채로 그냥 방치돼 있는 거죠. 그걸 네. 가족들이 그냥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몇 다리만 건너면 알 수 있을 만큼 그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는 내년 5월, 네. 그다음에 국방부의 군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인가요? 예, 그거는 이미 군 사망사건 조사위원회는 군 사망사건 이미 종료가 조사위원회는 이미 돼버렸고 종료가 돼버렸어요. 예,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습니다. 예, 이 정부에서는 군이든 또 과거사든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그 피해를 배상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예, 하기 어쨌든 어려워서 참 이 부분들이 이게 자꾸 중단되고 해서 좀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여전히 많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래훈 4.16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